아빠시용의 세상 답사기. 네, 2부를 김재견 소장님께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1부 감동이었습니다. 야, 이게 금융권 데이터까지 다 갖고 오셔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의 진짜 지금 그만큼 과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강의나 이런 세미나 할 때 보면요, 그냥 뭐 호재 얘기하고 이게 올라갈 거야 이 정도로 끝났었는데, 요즘은 워낙 빅데이터도 많고 많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금리도 보고 세계 정세도 보고 여러 가지 다 조합해서 결국 이렇게 돼서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 국민들도 다 똑같은 수준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옛날 수준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장에 괴리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듭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마 그런 분들한테 이번 2부 방송이 정말 알토란 같은 좀 도움이 되는 방송일 되길 정말 기원하면서 한번 좀 김재견 소장님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야기했었을 때 2021년도 떨어질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왜냐면 이 풍부한 유동성이 단기간 내에 해소가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정책 기조가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막 이제 법제화, 명문화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다 통틀어서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요? 공산주의에도 없대요? 이런 얘기. 그런 걸 굳이 법제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구나. 굳이 법제할 필요 없구나, 그 동네는. 720 대책 나오면서도 이제 더 이상 어떤 규제가 나올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도 또 뭔가 참신한 거를 또 꺼내들 수가 있다라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해가지고 다주택자 되면 남는 게 없거든요. 뭐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세금 때려내도 그래도 뭐 양도 차손이 생기면 어찌 세금 없으니까, 양도 차익이 이렇게 많을 때 이거는 팔 때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뭐 천년만년 이 세금이겠어, 뭐 10년 20년 나 그냥 묻어갈 거야. 우리 존버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나 그렇죠. 존버하다가 양도세 완화되면 그때 팔 거야 라고 하니까 종부세도 엄청나게 높여되면서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없이 그냥 가면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강도가 몽둥이 들고서 때릴 거야 하고 있는데, 야, 너 때리면 안 돼. 도의적으로 이거는 잘못됐어. 도덕적으로 너는 틀렸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일단 때릴 것 같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릴 거는 너무 명확하게 있는데도 버티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세금 공부를 여러분들이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2021년도에 이제 재개발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부 도입 때도 이야기했었던 게 재개발에 곽광을 많이 받고 있다. 왜냐?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2021년도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2021년도 타이틀을 대재개발의 시대가 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았는데, 일단은 재개발 키워드를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분양권과 재건축 규제가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그냥 신축 아파트를 매수한다. 그렇죠. 좀 비싸긴 하지만 그렇죠.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양권을 산다. 그렇죠. 권리를 사는 거죠. 세 번째, 입주권을 사는데 입주권도 재개발 입주권이 있고 재건축 입주권이 있는데 재건축은 규제가 너무 이제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매도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매물 사기도 좀 어렵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이제는 재개발밖에 안 남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이 세금 사각지대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 세금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다 막고 있어요. 그렇죠. 다 막고 있다 보니까 재개발이 어렵고 복잡해가지고 그동안 투자 대상으로 생각을 안 하던 분들도 이제 재개발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세 번째는 도심 정비 사업이 가면 갈수록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미 국토부 장관님은 빵 굽는 소리 하고 있었고 내가 빵을 구울 수, 이게 빵이라고 하면 밤새도록 구울 텐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상 공급의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도심지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 그동안은 공급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선회를 하면서 이런 도심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규제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는데 이게 이거는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이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재개발도 재초안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아직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건 재건축만 걸린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부분 중 하나가 거주요건, 2년 거주요건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2020년도 12월 달에 도정법 개정하면서 이후로 조화 설립 인가나는 재건축들은 2년 거주 안 하면 청산 이런 식으로 갈 예정이었었다가 이번에 국회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2021년도 3월 달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이슈고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 부분도 전매 금지라고도 말하는데 사실 전매 금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전매는 할 수 있어요. 네. 재건축 내가 매수할 수는 있는데 이게 청산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안 돼요. 재개발도 전매 금지 규정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재개발도 전매 금지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다. 그런데 서울 재개발대 보면 관리처분 인가 나도 다들 전매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2018년도 1월 24일 이후로 사업진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처분 인가 난데들 광명이라든지 이문희경이라든지 수색증산이라든지 흑성뉴타운이라든지 다 이전에 사업진 인가를 받아서 전매가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숫자도 잘 외우셔야 되죠. 관리처분 인가나면 전매가 안 되는 구역들도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간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재건축은 이렇게 규제가 심한데 재개발은 왜 이렇게 규제를 안 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알아두면 좋은 부분 중 하나가 헌법소원 가가지고 패소를 했죠. 한남연립이. 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적법하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부분 중에서 어떤 식의 소재기가 있었었냐면 재개발과 재건축 간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서 헌재에서 답변이 뭐냐? 재개발은 공익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주는 게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빠숑님이 일부에서도 언뜻 이야기 해주셨었잖아요. 네. 재건축은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 새 신축 아파트를 갖고 싶어라는 건데 재개발은 사실 도시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 그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익적인 측면들도 있다 보니까 규제가 심하게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재개발 시장들이 엄청나게 난리가 났어요. 네. 저희 빠숑님이랑 그 재개발 지역에서 탑2 해가지고 한남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해서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저희가 소개해서 난리가 났나요 혹시? 아니요 그때 소개했다고 난리가 나면 투기 조작 방송이 아닙니다. 이제 한남뉴타운 이렇게 좋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렇게 좋다. 네. 한남상구역이 시공사 선정하게 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공사 선정하고서 가격이 3억이 뛰었었고요. 맞아요. 네. 그때 당시 빠숑님이랑 방송했을 때만 해도 투자 금액이 한 13억 정도 선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루아침에 시공사 선정 현대 DH로 결정되자마자 3억이 뛰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3억 뛰고서 그냥 거래가 안 되는 3억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거래가 쭉쭉쭉쭉 되더니 지금은 한남 상구역 같은 경우는 현금만 막 19억 들어가고요. 성수는 당시 네. 13억 투자 금액이다 했는데 네. 한남이 이렇게 뛰니까 네. 성수는 사실 한남과 다르게 특별한 가시적인 이슈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아직 좀 초기 단계죠. 한남이 이렇게 뛰니까 오 하면서 우리도 따라가는 네. 거죠. 성수 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 한 17억 정도, 네. 2, 3지구 같은 경우는 15억 이런 식으로 들어갈 정도로 네. 가격대들이 올라왔는데 거주 요건 미충족하면 청산이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음마 아파트도 기사 떴잖아요. 전체 소유주 중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람들의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 네. 나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축 아파트는 원하지만 거주 요건 미충족하면 청산이다라는 게 엄청나게 크게 와닿다 보니까 일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법률이지만 이거 미충족하면 청산 이게 생겨버리면 이제 일말의 희망 자체도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강남 사람들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어디가 뜨는지가 보이는 건데 그렇죠. 강남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안 되겠구나를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 그건 재건축 초과이익 컨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비싸죠. 네, 그럼 몇 개 남지도 않았어 이제. 그리고 전매 가능한 물건들도 네. 뭐 없고요. 막 네. 20몇 억, 30몇 억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반포지구 1단지 그렇죠. 31평형이 43억이 효과가 나온 게 지금. 매물도 귀한데 나오면 그냥 최고가에 갱신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조합원들은 그걸 파는 순간 그런 물건을 두 번 다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는 안 팔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초안 피한 단지들 찾기도 쉽지 않고 네. 참고로 재건축 피하는 기준 날짜는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입니다. 네. 얘네들은 재초안을 피했으니까 네. 재건축에서 다 끝난 건 아니다. 네. 이 재건축 단지들도 주목해보면 좋다라는 정도까지는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로 눈을 돌리는데 강남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보는 게 한남동 원래 거기가 부촌이기도 하고 한남 뉴턴 좋은 것 같아. 거기 오케이. 성수동 성수동 이미지가 지금도 살짝 좀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트리마제라든지 갤러리아 포레. 갤러레어 이번 포레라든지 입주하는 서울 포레스트. 그렇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든지 거기 보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괜찮은 것 같아. 연초에 그 줍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30억에 낙찰이 됐는데 전세가 35억이래요.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은 5억이 생겨. 돈이 10원도 필요 없어요. 지금 전세가 35억이. 대박이네. 대박. 강북에는 뭐 재개발로 갑자기 가고 이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위 제가 특강할 때만 쓰는 말인데요. 거주조도 안 가요. 맞아요. 실거주를 안 해요. 제가 강남 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얘기하는 거가 강남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세요. 네, 눈에 보이는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세요. 그렇죠. 분들이. 강북에 가는 것 자체도 정말 뭔가 가기 싫은데 어거지로 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강남에 있는 재건축들은 뭐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컨수제 피한 데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강남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재건축이니 리모델링이니 아무 이슈 없는 강남 아파트들도 갭 투자하려고 하면 10억은 그냥 들어가는 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죠. 진짜 돈 많은 분들이 한남 성수 쪽으로 올라가고 그럼 그 다음으로 보는 데가 어디냐? 흑석일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게가 노량진 순서대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강남 분들이 드디어 재개발에 눈을 떴다라고 이게 큰 요건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컨수제는 국토부에서 최고는 무슨 8억대도 넘게 분담금 나올 수 있다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팩트는 재건축 초과이익 컨수제가 2018년도에 부활한 이후로 지금 관리처분인가 나는 단지들도 없고요. 네. 이주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속도는 얼마나 빨리 하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전체 사업 비중에서 70% 80% 이상이 들어가는 게 2주부터예요. 왜냐? 2주비 대출이 들어가면서 금융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컨수제에 걸린다라고 하면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걸리지, 재건축 초과이익 컨수제에 걸리지. 그러니까 일단은 다 멈춰 있는 거죠. 지금 재건축들은 사실상 한 5년 10년은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막 좋았을 일 인가나도 10년이면 입주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재개발로 간다. 분양권이 2021년도 6월 1일부터 박 터지게 돼요. 네. 진짜 처음 들어보는 세율들이 나타나는 거죠. 70%, 네. 60%. 이게 지방세 10% 붙이면 77%, 66%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세율, 물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50% 중과 이렇게는 했었지만 이거를 1년 미만이면 무조건 70%, 1년 이상이면 내가 3년을 보유하든 무조건 66%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 너는 분양권은 그냥 팔지 마라. 실수요자들 말고는 분양권의 투기 수요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 개념인 거거든요. 네.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이런 구분도 없어요. 네, 맞아요.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들은 이제 끝났다. 분양권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전매 금지로 다 묶이고. 그리고 또 이게 또 결정적으로 또 여기 세율뿐만이 아니라 이걸 또 1주택으로 보잖아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2021년도 이후로는 네. 앞으로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되거든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2020년도 8월 12일 이후로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할 때도 들어가고 예. 이제 신축업체 받으려면 재개발밖에 없다가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일단은 710 대책에서 정말 사람들이 놀랐었던 게 취득세였거든요.